모의고사에 출제됐던 고전시를 쌤하고 같이 볼 건데요. 자, 그럼 이 작품은 민유룡이라는 이제 그 시인은 아니죠. 그 당시에 이제 사대부라고 할 수 있겠죠. 양반 출신 사대부인 민유룡이 제주도에서 기생이죠. 기생 애월과 만났던 사랑 이야기를 쓴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기생과 한번 만났는데 그 사람을 못 잊고 쓴 이런 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잊지 못해서 썼다 보니까 성격이 조금은 슬프겠죠. 그래서 애상적이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고요. 주된 정서는 그리움이겠죠. 그럼 사실 여러분 주제도 이미 나왔어요. 그쵸? 즉, 이별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스럽겠죠. 그리고 상대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정리하면은 사실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것들은 쌤하고 해석을 하면서 한번 좀 볼 건데요. 사실 여러분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사랑 이야기니까. 근데 또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내신 대비로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뭐 용어 하나하나를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쌤이 일단 이거를 막 필기하면서 설명을 하면은 너무 약간 좀 딜레이가 걸릴 수 있어서 좀 친구들이 어려워할 만한 어휘는 미리 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친구들도 쌤 설명 다 듣고 멈춘 다음에 화면 보면서 써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용어이기 때문에. 자, 일단 쌤하고는 국어적 표현 기법을 좀 위주로 따라가면 좋겠죠. 자, 봅시다. 어와 저 낭자야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어와는요, 잘 알다시피 감탄사입니다. 그럼 감탄사로 지금 이런 느낌인 거죠. 영탄법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저 낭자야라고 불렀죠. 부르는 건 우리가 도노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도노법도 도노법인데 여기는 이렇게 말을 거는 거니까 말 건네는 말투가 쓰이고 있구나라는 거 체크를 해야겠죠. 누군가를 불렀으니까 여러분 내 말씀 좀 들어봐라 라고 해서 낭자는 지금 이 작품에서 청자 내 말을 듣는 이로 설정이 됐다라는 거죠. 속세에 묻혔다고 오랜 인연을 잊을 수 오냐 잊겠냐 못 잊는다라는 얘기겠죠. 서리법이네요. 즉 여기서 갑자기 속세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바로 뒷줄에서 이어질 거예요. 낳고 선녀 보라 하면 전생에 너 안가라고 해서 지금 이 사람은요. 너라는 어떤 나의 사랑의 대상이죠. 연정의 대상이라고 해볼게요. 연정의 대상을 뭐에 빗대고 있냐면 이 낙포선녀라는 거에 빗대고 있어요. 여러분 낙포선녀는 밑에도 뜻풀이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고사 속 이야기예요. 고사 속 복희 씨의 딸인데 낙포의 선녀가 됐다라는 거.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냥 선녀라고 보면 돼요. 낙포라는 공간의 선녀인데 즉 선녀는 너다. 이걸 지금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선녀고 남관포의 백면서생도 신선인 줄 누가 아니. 자 여러분 여기서요. 남관포의라는 건 남관 함경남도 일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화자의 어떤 위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남관은 화자의 어떤 구체적 위치고요. 포의라는 건 배옷을 입은 걸 우리가 포의라고 해요. 백면서생도 여러분 그 밤낮 글만 읽는 사람들 약간 선비들을 백면서생이라고 많이 했어요. 즉 한마디로 남관포의 백면서생 이건 다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화자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이건 다 화자예요. 자, 그게 신선인 줄 누가 알련마는 즉 이게 뭐냐면 너는 선녀고 나는 신선이다라고 가정을 하면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펼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 사람은 사실 우리는 지금 현생에서 만나기 전에 이전에 선녀와 신선으로 만난 적이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둘은 원래 선녀와 신선으로 첫 만남을 맺었는데 이런 말입니다. 요지의 잔치에서 여러분 이것도 다 고사 속의 이야기인데 요지가 이제 곤륜산이라고 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산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신선들이 이제 머무는 산, 약간 중국의 신화 속 산이거든요. 이 곤륜산에 아름다운 연못, 이 지자가 연못 지자거든요. 그래서 이 연못은 신선들이 주로 모이는 곳. 근데 그곳에서 잔치, 이건 신선의 잔치겠죠? 거기에서 복숭아, 여러분 복숭아라는 게 늘 무릉도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릉도원의 도자가 복숭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릉도원도 도교과죠, 여러분. 이 복숭아가 연상되는 무릉도원 이게 도교과고 신선이라는 것도 다 도교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복숭아를 훔쳤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즉 한마디로 죄를 지은 건 너지만 주고받은 같은 자라. 즉 그걸 받은 사람은 나니까 너와 내가 귀양을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우리는 천상계에서 만난 인연인데 죄를 지어서 지상계로 귀향을 왔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눠져 있다. 이원화된 세계관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오는 걸 적강이라고 해요. 그쵸? 적강. 우리 뭐 하강이란 말 들어봤죠? 적강이 내려온다는 건데 이렇게 적강 모티프가 쓰였다. 이 모티프라는 건 여러분 이야기의 가장 작은 단위, 화소예요. 한마디로 이야기거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너와 나는 원래 천상계에서 신선과 선녀로 만났던 그런 인연이 있는데 지상계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겠죠? 넓고 아득한 천하의 동서로 나누이니 넓고 넓은 푸른 바다 은하수가 되어 있다. 자, 여러분, 넓고 넓은 푸른 바다가 은하수가 됐대요. 즉, 은하수는 견우와 직녀를 가둬놨던 그 물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와 너 사이의 장애물, 거리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가 견우직녀 설화 속에서 이 은하수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남자, 화자는요, 함경도에 있는 거고요. 함경남도였죠? 그리고 이 여자는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의 기생애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는 은하수처럼 넓은 거리와 이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죠. 너도 나를 보려 하면 여덟 고개가 첩첩하고 그쵸. 우리 둘 사이의 장애물이죠. 나도 너를 보려 하면 한라산이 아득하다. 마찬가지로 다 장애물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밑줄 쳐서 다른 작품에서 장애물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솔직히 뭐 어렵게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또 너무 어렵게 가면은 또 많이 못 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조금 내기에 좋은 정도는 우리 송민국 정도는 다들 고등부에서 한 번쯤 배우고 지금 이게 2학년 목고고 주로 2학년 친구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송민국은 2학년 수준에서는 거의 다 한 번쯤은 배운 작품이고 1학년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어요. 그럼 송민국 정도는 안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곳에 뭐 바람, 물결, 구름, 안개 이런 것들이 어떤 나와 임금 사이에 장애물로 많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민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평생에 한이 되고 자나깨나 원하더니 옥황상제가 감돈한지 선관이 두둔한지 즉 내가 어떤 하늘의 도움으로 그쵸? 어떤 운명의 기회, 천운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것으로 태일선의 연립배에 돛을 높이 달아, 즉 태일선 여러분 신선이거든요. 신선이 타는 배에 돛을 높이 달아 자라수염에 배를 메고 제주 땅에 들어오니 자,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재회에 대한 기대를 가득 안고 제주도로 왔겠죠. 아름다운 꽃과 나무, 선계의 경치로다. 즉 나는 제주도로 왔더니 이제 거기가 막 신선의 세계처럼 느껴지는 거야. 왜냐면 난 너무 기대가 되니까. 풍경도 좋거니와 좋은 인연 더욱 좋다. 연꽃 얼굴 버든 눈썹 전생 모습 그대로요. 여러분 자 이거 누구 말하는 거야? 그쵸. 임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임의 외양을 묘사하는 건데 예찬적이죠. 검은 머리 흰 피부는 세속 모습 전혀 없다. 한마디로 속세의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야. 그쵸? 검은 머리 흰 피부도 마찬가지로 외양 묘사인데 여기서는 색채어도 쓰고 있어. 흰 얼굴에 검은 머리 예쁘죠? 자, 중략이고요. 꽃다운 맹세도 뜬구름이요. 사랑도 더덥다. 어머, 얘가 지금 재회한다고 신나서 갔는데 뭐가 좌절됐나 봐요. 그쵸? 자, 이 사람은요, 지금 사랑이 좌절되어 슬픔을 느끼고 있죠. 성안 한 걸음 밖에 삼천리 약수가 망망하네. 여러분, 이 약수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놔야 되는 고전시가의 필수 어휘인데요. 약수는 약간 중국 전설 속, 고사 속에 부력이 없는 강이에요. 약수는 부력이 여러분 0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못 떠. 깃털도 가라앉는다는 물이에요. 그럼 절대 사람이 건널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 거리감, 절대적 장애물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고운 눈썹 가는 어리 누구에게 자랑하며 즉 내가 좋아했던 그 여자가 다른 사람과 약간 조금 이제 뭔가 관계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인 거죠. 금비녀의 옷가락 찢기고 어디에서 노니는가 즉 나와는 이제 만나지 않고 어딜 대체 가냐 이런 거죠. 청조는 오지 않고 두견이 슬표지. 여러분 청조는요 옛날에 이제 고사에서 또 유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푸른색의 새들이 뭔가 약간 좀 소식을 전해준다라고 해서 이제 유래해서 이제부터는 뭔가 소식을 전달해주는 사람, 심부름꾼 혹은 편지 그 자체를 의미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그냥 소식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소식은 오지 않고 그 여자와의 나 사이에 소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지금 누구하고 뭐 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야.
두견새가 슬피울제. 자, 여러분 이런 건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열심히 봐야 되는 문학 개념어죠. 자, 여러분 쌤이 정말 자주 말하지만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울다는요. 이게 물론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일반적인 문학에서 다 이렇게 해석한 게 맞고요. 모의고사 평가원에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가끔 학교에서 아니다 이럴 때가 있는데 오히려 그걸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모고 기출을 풀 때 혼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일반적인 관점에서 울다는 여러분 엉엉이라고 약속을 하세요. 쌤 학생들은 오프라인도 수업 될 때 울다가 뭐야 이러면 엉엉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울다는요 엉엉인데요. 얘는 일단 엉엉이니까 여러분 소리죠? 청각적 심상이에요. 그쵸? 얘는 일단 청각적 심상이고 두 번째 여러분 울다는요 그냥 소리를 내는 걸 떠나서 감정 표현이에요. 감정 표현. 근데 여러분 보통은 여러분 울다는 약간 대체적으로는 슬픔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저기 상충곡을 보면은 그 새가 우는 게 나오는데 거기는 봄 기운이 너무 좋아서 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슬퍼서 우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운다라는 거는 슬픔의 감정이 전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감정 표현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게 대상이 이 우는 대상이 우는 주체라고 해볼게요. 우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 문학에서는 인간만 감정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우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면 새롭게 우리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인간이 아닌데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네? 의인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걔는 감정을 못 느끼는 건데 왜 감정 표현을 하고 있어? 그거는 화자의 해석인 거죠. 내가 슬퍼 보이니까 걔도 슬퍼 보인다라는 화자의 주관과 화자의 해석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거는 화자의 감정이 그 두견에 투영됐구나. 다른 말로 이입됐구나라고 해요. 이게 바로 우리 친구들이 그 유명한 감정이입이에요. 유명한데 많이 어려워하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렇게 감정이입이 된 대상을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을 문학으로 문학 작품에서 개념으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객관적 상관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화자가 운다라고 표현 안 하고 지금 두견이 운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해석하는 건 누구다? 화자다. 그쵸? 그럼 그건 화자의 감정이 슬픈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견이 슬피 올 때는 두견세가 감정이입의 대상, 객관적 상관이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걸 다 이제부터 잘 기억을 해놓읍시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필승 문학 개념이에요. 쌤, 이거 정말 강조 많이 하고요. 우리 친구들 고1부터 고3까지 절대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놔야 되는 문학 개념어라고 보면 됩니다. 여간 불빛 정막한데 온 가슴에 불이 나다. 여러분 가슴에 불이 난다는 건 가슴에 천불이 난다. 답답하다라는 말이죠. 이불을 누가 끓이요? 임 아니면 할 수 없네. 이 병을 누가 고치려? 임이 바로 편작이라. 자, 여러분 두 줄이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죠? 이런 건 우리가 유사한 통사 구조라고도 당연히 말해도 되고요. 달리 말하면 대꾸법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자, 여러분, 이 편작이라는 거는 중국 전설 속 명의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너가 와야지 그런 명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맺힌 마음 외사랑이 나는 점점 깊어지고만 죠 여러분. 내가 전생에는 둘이 쌍방이었는데 지금 현생에서는 쌍방이 아닌 거죠. 외사랑이잖아요. 무심한 이 임은 허랑하고 허랑하다는 거 약간 허황되다는 거예요. 박정하다, 인정이 박하다. 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에 겨우 여러분 삼경 사경도 우리 친구들 고전 시가 되게 많이 나오는 시간표인 거 알죠? 옛날에는 밤을 오경 이렇게 5개의 경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삼경은 11시에서 1시예요. 사경은 새벽 1시에서 3시겠죠? 진짜 늦게 잠든 거죠. 나비를 말로 삼아 높이 달려 옛길을 찾아가서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친구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잠에 들었어. 그럼 여기서부터 뭐야? 꿈입니다. 이거 늘 캐치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또 자는데 꿈은 안 꿀 수도 있잖아요.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쵸? 꿈입니다. 자, 꿈에서 나비를 말로 삼아 높이 달려 옛길을 찾아갔대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나비를 말처럼 타요? 즉, 꿈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꽃 같은 얼굴을 반갑게 만나보고, 즉, 꿈에서 내가 임을 만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꿈은요, 내가 바라던 인과의 재회가 가능했던 어떤 매개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화자의
소망을 실현해주는 매개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온갖 수심을 낱낱이 풀려고 하였더니 오동잎 비 떨어지는 소리에 꿈에서 깨어나니 아하 꿈에서 깼어요 여러분. 꿈에서 깼다라는 걸 우리가 강몽이라고 하죠. 각성 상태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윗부분은 당연히 잇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 때문에 깼어요? 비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깼어요. 즉 이거는 나에게 있어서 방해물인 거죠. 자, 여러분 이것도 아까 쌤이 말했던 송민곡과 발상이 진짜 비슷하죠. 송민곡에서 똑같아요. 얘도 하루 종일 임을 그리워하다가 꿈에서 드디어 임을 만나요. 그래서 화자의 소망이 일시적으로 실현이 되는데요. 거기서는 오련된 개성이 날 깨웠다라고 표현이 돼요. 이 오전된 개성이라는 거는 방정맞은 닭 울음소리가 내 꿈을 깨게 해서 나를 방해했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빗소리인 거죠.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청각적인 어떤 신상이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다. 어스레한 새벽 달빛에 작은 별뿐이로다.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딱 잠에서 깼는데 작은 별만 있는 거야. 여러분, 큰 별도 아니야. 반짝거리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 작은 별밖에 없어. 그러니까 즉 화자 입장에서 뭔가 더 쓸쓸하고 초라한 느낌이 드는 거죠. 어와 내일이야, 여러분. 어와는요, 감탄사죠, 영탄법이죠. 여기서 뭐가 들어나? 답답함, 뭔가 약간 막막함, 슬픔, 안타까움 다 여기서 이렇게 집약되죠, 여러분. 내일이야, 진실로 우습도다. 여러분, 스스로를 우습대요. 이런 거 우리가 자조적 태도라고 하죠. 스스로, 와, 나 진짜 왜 이러고 사냐라고. 여러분, 이거 쉽게 말하면 현타예요. 그죠, 현타. 너도 생각하면 뉘우침이 있으라 이제 갑자기 원망이 생기는 거죠. 딱 꿈에서 깨고 나니까 현타가 세게 오면서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너 진짜 너무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황옥경에 올라가서 상제께 아래 올 때 이 말씀 다 아래면 네 죄가 무거울 거다. 뭐야 이제 고자질하겠다는 거죠. 다시금 생각하여 마음을 돌이켜서 삼생의 오랜 인연 저버리지 말게 하라라고 여러분 마지막에 명령형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 진짜 그러지 마 라는 느낌인데 이 명령형 어조를 씀으로써 이렇게 좀 화자의 간절함이 지금 드러나는 거죠. 대상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바라는 거죠, 자기가. 이 만남을. 자, 여러분. 삼생의 오랜 인연. 이 삼생이라는 건 불교적 키워드거든요. 그쵸? 이 윤회예요. 삼생은 전생과 현생과 내생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불교적인 어떤 세계관도 드러나 있고 우리 아까 신선이나 이런 것들 나와 있었죠. 이런 것들은 다 도교적인 세계관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작품은 지금 불교적이고 어떤 도교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적, 도교적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꿈의 기능 정도를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작품은 아닌데 친구들이 또 어려운 그 어휘들이 있다 보니까 못 읽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높진 않죠. 읽으면 다 읽히니까요. 그럼 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계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거 물론 여러분 송미인공 말고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 친구들이 읽었을 때 맥락 파악을 하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방해물인지 아닌지는 맥락에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약간 우리 친구들이 좀 이걸 보고 약간 좀 음, 그냥 어휘의 장벽을 좀 높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좀 차근차근 해석을 해보길 바랍니다.